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어떤 심리였었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했을까? 이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하다가 제가 딱 단호하게 인수위, 가장 힘이 막강하다고 하는 인수위 시작할 때 사표를 내고 떠난 그 직접적인 이유를 보시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덕구TV의 듣구토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익제보자 2호인 신용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용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덕구TV의 주인장이신 강덕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강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비상계엄의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시계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요.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이제 해제가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실패한 계엄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탄핵을 가장 빠르게 주장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민주당도 탄핵의 시간이 그리고 대통령 퇴진의 시간이 빠르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탄핵을 어떻게 지금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탄핵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평공지구 그렇죠. 관련해서 제가 지난 대선 시절에 처음 이슈하고 어떻게 보면 폭로한 사람입니다. 네. 그때 제가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거 심각하다. 이래서 뭐 싸우고 고발을 3건이나 국민의힘한테 당하게 됐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 양평공지구 제보를 받고 제가 양평공지구 양평 연결돼서 양평을 가봤죠. 네. 그랬더니 뭐 이 고속도로가 50%가 넘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사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고속도로의 종착점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처가 사람들이 사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부부가 갖고 있는 땅, 최순실 갖고 있는 땅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양평공지구 또 양평고속도로 보면서 완전히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사람이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고 폐악질을 다 하는구나. 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포함해서 이거는 뭐 부부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맨 처음에는 강덕구가 왜 저러지 뭐 이랬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비상계엄해갖고 실패하거나 특검에서 뭐 가거나 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또 명태균 게이트가 이게 터질 게 한두 가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명태균 씨가 특검 요청했잖아요. 그거는 한번 가보자. 결국 본인도 뭐 당할 부분은 있겠지만 마지막 확실하게 당할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사실 계엄 선포할 때 내란과 외환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하는 말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를 들면 그리고 탄핵한 거 이거 갖고 이거잖아요. 아니 예산 삭감한 게 이게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가 되나요? 아니죠. 탄핵한 게 발의한 게 이게 정당한 입법부의 권한을 계엄 선포할 정도로 그야말로 쿠데타적인 발상을 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시켜야 된다. 강덕구 입장이 맞았다.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덕구가 옳았다. 이렇게 지금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게 증명이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양평공지구와 관련한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그 교수님 관련한 검색을 해보니까 비상계엄 선언 배경에 명태균의 황금폰이 있다 언급하셨고 오늘 명태균 또 변호인 통해서 편지 대통령이 보내는 편지도 제시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이제 그 말씀 그 질문에 대한 답 드리기 전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어떤 심리였었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했을까? 이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하다가 제가 딱 단호하게
인수위 가장 힘이 막강하다고 하는 인수위 시작할 때 사표를 내고 떠난 그 직접적인 이유를 보시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가장 첫 번째는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에요. 그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할 때 승률이 몇 %였을까요? 특수부 검사였으니까 뭐 우리나라 웬만한 사건은 다 수사했는데 거의 100점 100승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 다 마찬가지로 100% 승률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기소하면 그걸로 승입니다. 아, 네. 재판에 가서 지든지 말든지는 예를 들어 졌다 그러면 공판검사의 무능이고 본인들이 이미 기소 자체로 이긴 겁니다. 평생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네. 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양보하거나 보편적 감성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를 품고 할 일이 없습니다. 네. 딱 기소하면 끝. 거기서 냉철한 가슴으로 이겼어. 끝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선, 남이 하는 건 악이에요.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런데 이상하죠. 그분은 정의와 공정으로 후보도 됐고 대통령도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즉흥성이에요. 아, 즉흥성이요. 예를 들어서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것들의 배경을 보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아침 5시 반 좀 넘어서 이거 올려야 된다라고 왔을 때 과연 그럼 그게 어떻게 온 걸까? 어젯밤에 누군가가 술을 먹다가 젊은이들한테 의견 받아서 온 게 온 거다. 아, 진짜 그러진 않겠죠. 아, 진짜였어요. 진짜예요? 제가 다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네.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이거를 공약에 반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작업이 맞습니다. 필요해. 정책 책임자로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지금부터 한다는 거지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지 병장하고 상병하고 다 해서 평균인지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서 가는 건지 그러면 9급, 8급, 7급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하사, 중사, 상사, 부사관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타 등등등. 네. 수많은 문제들 단 하나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실무적으로 그날.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에 아주 재미가 들렸죠. 이런 것들이 다 즉흥적이에요. 여가부 아직도 폐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죠. 예, 이런 즉흥성이 또 한 가지 어디서 오느냐면 이분이 이제 아까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편적인 감성, 선거 대선 한 달 남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중앙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이거에서 수많은 참모들이 경악을 했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3에서 5% 그냥 떨어진다. 한 달 남았을 때 3에서 5%는 엄청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이건 건의를 해야 된다. 과연 윤 대통령 반응이 어떨까? 이런 거죠. 왜? 뭐 잘못됐어. 이런 식이죠, 늘.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직언을 하지 않아요. 네. 결국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아마 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저 단어가 안 고쳐지고. 이렇게 보편적 감성 이런 것들이 없다. 즉흥성 거기에다가 늘 이기고 살았던 선택적 정의와 공정. 자, 그러면 지금 어땠을까? 마찬가지예요. 국회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폐악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력. 예, 반개혁 세력, 심지어 이제 종북 세력, 뭐 네. 그건 국회까지 포함한 건지 모르지만 폐악질이라는 표현을 해요. 속을. 자, 폐악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그렇죠? 네. 윤석열 씨가 하고 있죠. 본인이 하는 건 다 선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을 했고 제가 거기에 연결돼서 제가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예. 실무 검사 선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일단은 조사는 한다. 수사는 한다.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검찰청 나오면 수많은 기자들이 있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저를 쫓아올 때 그냥 수고 많으세요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 뒤로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가 검찰에 수사받은 사항을 거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자료를 상세하게 분류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왜 상세하게 분류해서 제출을 했을까? 진실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제가 자료를 낼 필요도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칼끝이 특정하게 뭐 누구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다 뭐 이준석 전 대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검찰청에서 나와서 떠들면 네. 이 사람들이 TF처럼 일종의 파견 검사들이잖아요. 네. 바로 가르치거나 좌천시키거나 하면 땡이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입을 엊그제까지 다물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엊그제 딱 비상계엄이 나고 나서 이제 검찰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검찰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기류가 있더라.
그러면 갑자기 이걸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뭐였을까? 도저히 이 두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나왔을 거다. 특히 그저께 누가 수사를 받았어요? 경남 도의원을 하던 장모모 씨, 명태균 씨랑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 알려진 분. 아마 이분이 폰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많이들 추정하고 있죠. 명태균 씨 폰 관련해서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뭔가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네, 어쨌든 그 명태균 폰이 검찰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서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는 추정을 하고 계신. 공히 오픈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집권한 게 2022년 5월 10일이잖아요. 네. 5월 9일 녹취록 나왔죠. 네. 내가 김영선이 주로 했었는데 당이 말이 많대 하고 네. 나오잖아요. 네. 그 뒤 거, 즉 취임 이후 거가 명태균, 이준석 대표 등등이 있겠죠. 뭐 네. 당연히 윤, 김 부부 있을 네. 것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건 대부분 강혜경 씨라든지 또는 간접적으로 녹취된 상대방들 것이 나오고 있죠.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직접 합니다. 대화가 네, 나왔다. 그리고 또 네. 사실 지금 명태균을 가장 접촉하는 수 있는 사람이 네. 변호사와 부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명태균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제 상상력을 동원하면 네.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거래하자 이런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신용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두 가지 선택적 정의와 그리고 즉흥성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말하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 두 단어 때문에 완전히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뭐 절차적인 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많이 분석하더라고요. 지금 지역구 갔다 오셨는데 어떤가요? 제가 그냥 실제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의 경기 그 지부를 이끌고 있는 의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말 송년회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취소했다. 그런 것들이 취소되면 지역 경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피해가 크겠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두 번째, 주가시장 요동쳤다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네. 환율. 네. 좀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요. 특히 민생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야말로 변곡점이 된 겁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하나만 첨언드리면 가장 현실적으로 계엄한 날, 그 다음에 그 전날 행보가 어땠습니까? 충남 공주에 가고 시장 그랬잖아요. 방문하고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각에 뭘 지시를 했습니까?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그 시장에서 뭐라고 국민 여러분 절 믿죠? 절 믿으시죠? 네, 절 믿어주세요 했어요. 비상계엄의 담화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지막 구절이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돼 있죠. 자, 이재명 대표께서 전 국민 25만 원 얘기를 할 때 그 취지는 뭐였습니까? 승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흐름을 만들어서 돈의 흐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슈퍼에 가서 쓴 돈이 다시 고깃집에도 가고 등등등 소비를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승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극구 반대를 하면서 그래 해봤자 그 효과도 없다라고 했던 분이 엊그제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배경,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배경은 뭔지 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탄핵을 이미 이제 발의를 했고 이게 이제 가결되느냐 마느냐의 이제 길목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소장파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했죠. 네. 제가 이제 민주당 내 의원님들 모임이 큰 모임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 이제 임기단축 개헌 부분에 대한 그런 모임에 이제 속해서 11월 21일 날 제가 인사말에다 쓴 게 있습니다. 네. 보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지금 5월 동주지만 예를 들어 한도 지금 5월 동주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일치하는 지점이 있어요. 탄핵으로 가면 또는 특검으로 가면 100% 탄핵 간다. 역시 탄핵으로 가면 본인들이 대통령이 못 된다. 하는 게 한동훈 씨뿐만 아니라 지금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김기현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사람들이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통과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그날 예측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들이 분명히 임기 단축 개헌을 먼저 치고 나올 거다. 꼼수를 부린다. 치고 나왔네요. 네, 이미 나왔죠. 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 사회 원로들, 보수 원로들, 그 다음에 언론들, 소위 메이저 언론, 레가시 미디어들이 바람잡이를 왕창할 거다. 오늘 나왔어요 벌써. 네. 중앙일보 보면 칼럼에 이미 바람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탄핵에 대해서 관철시키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물론 좋습니다. 임기 단축 아마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1년 단축이에요. 안 됩니다. 최하 2년 단축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 오케이입니다. 탄핵으로 계속 몰고 가면서 탄핵도 시간이 거의 2년 임기 단축 개헌하고 비슷하게 맞물려요. 그렇죠. 실제 해보면.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양수 겹장으로 같이 공략을 해야 된다. 그 총대를 소장파들이 먼저 맸다. 그러면 자기들이 시간을 벌 수 있고 탄핵은 몰리는 거잖아요. 네. 이건 화두를 전환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여전히 화두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대민 거죠. 오늘 네네.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소장파는 확실히 기간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안 그래서 하죠. 이제 네. 1년이냐 2년이냐가 이슈가 될 거고 언론이 그거를 이제 팔을 바꾸자로 이어갈 네,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리 신용환 교수님 말씀에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표현 쓰면 약간 뭐 좀 거슬릴 수도 있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탄핵해서요. 제대로 진상 밝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는 늘 야합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일제시대 때 친일 세력들 야합한 거잖아요. 이승만 정권 야합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네. 저는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또 보수 세력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요. 또 보수 세력한테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갖다 바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냉정하게 보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지켜야 될 원칙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김영현 장관 오늘 사표 수리됐잖아요. 네. 체포해서요. 네. 네. 어떻게 비상계엄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 그리고 윤석열과 어떻게 비상계엄 선언을 하는 배경이라든지 지시한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야지 좀 답답합니다. 그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김용현 씨를 이제 잡아야 된다. 네네. 그거 왜 체포를 왜 못? 아니 그러니까 내란죄에 수개가 있고 거기에 네. 이제 공범이잖아요. 네. 공동정범일 거란 말이에요. 포고문도 아마 직접 만들 가능성이 건의했다고 그랬으니까 높겠죠. 공동 정범이 되나요? 건의를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포고령의 포고문도 만들고 아마 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사를 해보면 아마 공동정범에 공동정범. 가깝겠죠. 수개가 네. 있고 아니 하여튼 실제로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경호실장 할 때부터 국방부 인사 군 수뇌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여를 했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한 거죠. 김용현이 네, 어떻게 네. 보면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의 역할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근데 제가 알기에는 국방위 때 김용현한테 물어봤죠. 허무맹랑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네. 막 대들었잖아요. 네. 근데 다 사실인 거.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국감 때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유증죄잖아요. 포함해서 저는 김용현을 아마 특검을 체포할 통해서 사유도 맞습니다. 저는 제대로 밝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윤석열과 같이 불러 탄핵을 통해서 대질 실문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어디서 체포를 할 사유는 네. 소위 구성 요건, 법적 구성 요건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네. 내란죄에 뭐 여러 이견이 있다고라는 부분 전 동의할 수는 없고요. 네. 당연히 내란죄의 주범 중에 이제 하나죠. 최고 주범이죠. 그리고 기존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해서 법적 구성 요건은 차고 넘칠 거예요. 체포를 네. 할 수 있는. 네. 그럼 당연히 체포를 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진짜 내란죄 수개에 해당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를 지시하고 뭐를 준비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게 명확히 이제 밝혀지겠죠. 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핵과 이제 임기단축 개헌 부분은 이 무면허 운전자가 하고 있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방법론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야합을 한다, 합의를 한다, 합의서를 예를 들어 이런 걸 쓰죠. 우리가 민간에서도 계약을 하고 마지막에 오늘 계약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민형사상의 모든 소를 취하하고 뭐 면책하기로 한다 이런 걸 쓰지만 그 형사적으로 불법이 있을 때는 그게 그 내용이 효력이 없죠, 사실상. 마찬가지로 이미 벌어져 있는 내란죄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임기단축을 하든 뭐를 하든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사법적인 것들 사형을 시키게 되면 해야 되는 거고 무기징역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고 법에 있는 대로 처리하는 부분을 야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폭주기 관찰을 멈추는 방법론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방법론 의원님 그 열정과 네. 충정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할수 형사소추를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현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요거를 지금 특검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건지가 그 애매해요. 부분은 검찰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다면 검찰이 했겠죠. 네. 그 검찰 정권이 아니었다 그러면 또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 검찰에 대한 이런 정도의 국민적 불신이 있는 상태에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러면 공수처 지금 이 존재 의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국민들이 퀘스천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그렇다고 국수본 경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건 독자적 기소권도 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공감대 내란죄에 대한 이런 공감대가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특검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미 그 부분은 사실은 아마 이거 국민들에게 여론을 물어보면 거의 동의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지금 7일 날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지금 이 탄핵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맞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때 얼마만큼 모여서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다음 주 초에 나올 여론조사. 이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자릿수가 나온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한동훈이 만약에 탄핵에 반대한다. 이랬을 때 지지할 거냐 말 거냐. 이거가 같이 한번 들어가면 한동훈이 상당히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보수 세력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 윤석열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양다리 걸치다가 다시 돌아섰잖아요. 네. 저는 결국 한동훈이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면요. 한동훈도 정리 대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한동훈 대표는 그 탄핵은 맞겠다고 했지만 또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거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양다리 전략이라는 거죠. 양다리 전략입니까? 그럼요. 네. 아니 예를 들면 탄핵은 맞겠지만 네. 탈당하라. 이게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양다리 전략을 하면요. 네. 예를 들면 이쪽도 잡고 이쪽도 잡을 것 같지만 결국 양다리 전략 쓴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면요. 이쪽도 놓치고 저쪽도 놓치고 이쪽한테 버림받고 저쪽한테도 버림받습니다. 제 경험이고요. 그게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지금 중요한 정치적 기로에 놓인 겁니다.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네. 세 가지 다 하나마나한 요구다라고 네. 생각해요. 의원님께서 이제 한동훈의 양다리 전략을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파악하시고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런 말이 그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전곡을 찌르셨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5월 동주에서 이 사람이 내리거나 방향을 틀지를 못해요. 네. 왜냐하면 틀었을 때 딱 하나 본인이 왕좌를 차지하지 계속 그 못한다라는 미梦속에 이기적인. 있네요. 그래서 네. 국민의 힘에서 국민을 향한 힘이 아니고 자기들 당, 국민의 힘만 위한 당이 돼버렸죠. 제가 어느 방송에 얘기했지만 명태균 씨의 조작을 통해서 된 당이니까 조작의 힘이 돼버렸죠. 절대로 이 방향성을 터나지 못한다. 본인이 그 왕좌를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뭐라도 하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자꾸 정당성을 옹호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동조 세력이 돼서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는데 그건 맞는 말인가요? 실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있어요? 내란죄 동조로 하면 당연히 정당 해산 사유가 되죠. 정당도 사람이 아니어도 그럼요. 동조를 확실히 한다 그러면 네. 법인격도 법인격으로. 인격이니까 마찬가지로 네.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네. 그 정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정법 적용 대상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고민이 네, 있죠. 그렇죠.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예, 없고요. 예. 결국 저는 그런 정리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국민이 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뭐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리고 또 보궐선거 때 국민들이 정리 대상 윤석열과 함께했던 세력들 정리해야 된다. 그게 윤석열과 함께했던 세력이 다시 말하면 전두환과 함께했던 세력이고요. 다시 말하면 박정희 시대 때 함께했던 세력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승만 함께했던 세력이고요. 다시 말하면 일제 때 부역했던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전환적 관점에서 일제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친일 세력 이제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대전환적 관점에서 타속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 국가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통해서 큰 틀의 획을 긋는 거. 네. 그런 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죠. 지금 의원님 말씀 받아서 조금만 보완하고 우리 지금 듣고 토크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말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자. 자, 이 정도 지경인데도 지금 보수 정당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부터 의원들이 탄핵에 대해서 맞고 선다. 그럼 왜 그럴까를 근본적으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수 정당이 박근혜 탄핵 때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고 지하실까지 떨어져서 정말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면서 쓸개를 씹으면서 와신 상담하면서 다시 체질을 개선하고 그야말로 껍질을 벗기는 혁신의 노력을 통해서 집권을 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요령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하실로 가서 진흙도 씹어먹고 손바닥을 긁고 하는 게 아니라 개 XX, 소 XX 감히 우리 박근혜님을 하면서 근조화환이 2017, 18, 19년 서초동을 뒤덮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돌아서서 축하화환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대릴사이를 손쉽게 드립니다. 정의와 공정으로 포장된 대릴사이를 쉽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릴사이는 보통 드릴 때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당대표 없는 날 문을 박차고 대문을 소수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요까지 합니다. 대릴사이를 통해서 쉽게 집권을 해봤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보수의 근본적 가치 철학 뭡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지켜졌든 안 지켜졌든. 그런데 다 없어졌습니다. 본질, 가치 철학이 없어지니까 뭐만 남습니까? 현상만 남았어요. 현상의 핵심 정점은 자리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에 동조하거나 뭐 특검에 동조해 탄핵을 하면 내가 대통령이 못 되고 우리가 집권을 못 한다. 버젓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잊지 말고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런 수세에 몰렸지만 이들이 또 요령을 부려서 또 집권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릴사이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예를 들어서 임기단축 개헌 이런 것들은 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논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다시 논의를 주도하듯이 페이크를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저희가 속지 말고 정신 기준점 똑바로 잡고 이들의 이중성, 요령으로 테크닉으로 다 이제까지 땜빵해온 이 부분을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예리하게 보자, 매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한동훈은 양다리 전략을 쓰고 있지만요. 좀 있으면 자기가 여당의 확실한 주인이 됐다 그러면 차별의 전략을 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을 만든 세력은요. 보수 언론과 어떻게 보면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그 보수 언론이요.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뭐 윤석열을 만들었어.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 이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러면서 누군가를 띄울 겁니다. 그게 한동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예를 들면 또 누군가일 수 있죠. 그러면서 집권을 하기 위한 플랜을 만들고 또 집권을 하겠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윤석열이었고요. 그게 전두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윤석열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지금 이 안에는요 열기가 엄청 뜨거운데 저희가 이 비상계엄을 통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국의 전망을 하다가 결국에는 왜 윤석열이 탄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신용환 교수님은 사실 그 명태균 게이트의 어떤 그 보고서에 대한 어떤 공익 제보 그리고 또 불법 선거사무소가 지금 아직도 부시어 남아 있죠. 그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공익제보에 대한 어려움 네. 멀리 찾을 거 없습니다. 어제 그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제 문자 카톡에 수도 없는 많은 지인분들이 빨리 피신해라. 어느 분은 정말 눈물나게 고맙게 내가 판교 어디에 별장이 있는데 방이 5칸 있으니까 뭘로 와라. 어디에 새로 분양받았는데 아직 입주 안 한 집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와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죄를 실정법으로 군인들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다들 걱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익제보했다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주변 분들이 다 그런 걱정을 해줘야만 하는 2024년 대한민국의 민낯이 돼버렸습니까? 이 자체로 모든 걸 다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왜 도망가야 됩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해보고 얘기했습니다. 국회로 가자. 제일 먼저 잡아가서 어디 감옥에 네. 가둬놓을 어디 지하에다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예, 의원님 특히 공익제보 관련한 지금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때 얘기해주세요. 공익이라는 건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피해를 감수하고 제보를 해서 그야말로 사회가 좀 더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회가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작은 걸 수도 있지만 심리치료 그리고 관련된 뭐 변호 그리고 그 관련된 법적인 뭐 보상이라는 표현 쓰고 하지만 그런 큰 틀의 공익 제보자들이 당당하게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미흡하고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으로 어떻게 담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날 일단은 이 법안, 탄핵과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고 한 번 더 와주시겠죠? 네. 오늘 굉장히 뜨거웠고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과 우리 교수님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마무리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지 오웰이 쓴 1945년에 영국의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있습니다. 인간을 몰아내고 왕돼지가 된 왕돼지 나폴레옹 동물 7계명 원래 있었죠.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다. 이게 7번째 하이라이트인데 정권을 잡자마자 왕돼지 나폴레옹이 이걸 바꾸죠.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동물이 더 평등한 2024년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더구나 어떤 동물들이 더 평등한 거에 대해서 이 실체를 알고 다시 저항하는 동물, 그 말을 갖다가 앰뷸런스라고 가장해서 도살장으로 보내고 마지막 장면이 왕돼지 나폴레옹이 인간들과 포카를 치죠. 와인을 마시면서 포카를 치는 걸로 그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대로 80년 전에 쓴 책이 어떻게 지금 2024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서글프고 참담함을 느꼈다면 이런 부분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듣구 토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양심으로 같이 광화문에 나오고 강덕구 의원님과 함께 정말 탄핵, 국민의 힘으로 그들이 결국은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대선 시절에 정책 총괄 실장, 지원 실장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인수위 때도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인수위 때 윤석열 당선자를 보면서 또 대선 캠프에서 접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나름대로 내린 결론 속에서 정리하신 거잖아요. 네, 사표 냈습니다. 예. 대단한 용기죠. 그리고 전 인수위 때 그 당시 역할을 그런 정도 역할을 했으면
최소한 장관 장관급이나 가셔야죠. 최소한은 아니더라도 장관급이나 맞아요. 아니면 중요 기관의 기관장 정도는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용기에 무지 감사드리고요. 알고 보니까 2년 지난 지금 딱 내린 결론이 사기였다. 그리고 그 2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더 참담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 이 결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심적 부담도 있으셨던 거잖아요. 부역자로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결자해지 저는 하려고 합니다. 아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용환 교수님 같으신 분이 공익제보자 2호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더 우리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하시고 있는 직관 TV, 네, 직관의 직관 중에서 네. 우리 사회의 큰 틀의 방향성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실제 포함해서 이 사회를 진단하는 그런 비전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역사의 대전환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번 주 7일 날 꼭 광화문으로 촛불 하나 들고 우리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강원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